저는 현재 건국대학교 및 몇몇 대학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문학 강의와 문학 콘텐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단에서는 주로 평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문학사 아카데미에서 주제를 정해 주셨어요. 주제는 2000년대 현대시의 동향이고요. 저는 2000년대 현대시는 존재 은폐의 명명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맞춰서 미지의 시어, 재생의 소리들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부족하지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역사에는 분명 아이돌 문화스러운 통속선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빛과 그림자의 유희와도 같은 부유물과 침전물의 사회학을 역사는 여실히 보여줍니다. 역사가는 대형 스타와 무명 연습생의 희로애락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오히려 오늘날 연예 문화 사업의 생리보다도 더 잔인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개인의 이름을 빼앗고 작은 빗줄기조차 새어나오지 않는 지하 밑바닥에 인류를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자들의 스타성에 의해 영구히 삭제된 이름 없는 공동체가 우리 역사 너머에 분명하게 살아있습니다. 문학은 역사의 대형 얼굴 빚기와 오랫동안 항전해 왔습니다. 이름 없는 공동체의 울음을 필사적으로 발굴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상징과 은유는 억눌리고 잊혀진 개별자의 자아를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 결과 역사가 부상시킨 수많은 스타의 얼굴까지 껴안습니다. 그들도 역사와 파시즘의 희생자이며 넋을 뺏긴 인간 깃발임이 명백합니다. 침전물과 부유물의 자리 뺏기가 아닌 두 비극적 대상의 공동 전선이 구축됩니다. 그리하여 역사가 불어넣지 못했던 생명을 시가 이루어냅니다. 시에 이르러 위인의 표정 없는 얼굴과 핏기 없는 육체가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한편 민초들의 처참한 생활상과 고통의 삶이 문학적 의미를 불리고 태를 넓힙니다. 일상은 이제 작고 희미한 것에 안간 힘 짜내는 그 날개짓까지 포섭합니다. 이른바 중심의 서사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경직성을 깨고 주변의 시어들이 회귀합니다. 인지 기능의 사각시대에 살아있는 소의 대상을 똑똑히 인식하는 것이 시적 리얼리즘입니다. 이 손가락 사이로 세워나가는 것에 낱낱의 미세한 부분까지 붙들고 발견하고 감격할 때 시가 풍성해집니다. 바야흐로 시는 보편성과 이데올로기의 가공물을 철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주장을 부르짖고 휘날리며 새로운 싸움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문학은 이름 없는 공동체가 풍성한 개체들을 씨앗처럼 퍼뜨리는 텃밭으로 확장합니다. 이제 시적 자아는 역사보다도 일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것으로부터 자그맣고 희미한 대상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드디어 화두는 개인의 방황과 고독입니다. 오랫동안 역사와 사회가 은폐했던 개별자가 이름으로 불립니다. 부르지 않기 위해 이름 붙이기의 역설은 봉인되고 해제되었습니다. 여기 소개하는 12인의 시세계는 21세기의 공통의 주제로서 인간의 고독을 각자의 개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대시의 폭넓은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풍성한 시어들이 가득합니다.
저마다 고독을 다루는 독특한 연금술을 보여줍니다. 우선 김진여 시인의 알약들이 녹는다는 것이라는 시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음성해 볼게요. 창문들이 내 주위를 빙빙 돌며 휘파람을 분다. 신사숙녀 여러분, 밤이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이 밤의 병명은 무엇입니까? 잠깐 자고 일어나 침대에 걸터 앉아 길게 하품을 하는 나의 입속은 한겨울 비닐하우스처럼 후덥지근해. 쫄쫄쫄 식도를 따라 내려가는 물에선 양 냄새가 진동하는데 낡은 유니폼을 갈아입고 있는 밤이네. 오늘은 수용소 문학을 이해할 것 같은 날이기에 수박짝의 연기가 무럭무럭 피어나는 것을 위로할 겨를이 없네. 꿈을 꾸고 겁을 먹고 토사처럼 몸이 무너져 내려도 나는 영생을 믿지 않고 윤회 또한 내 차례까지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지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이웃들의 침대 위에서 믿음은 쉬지 않고 중얼거린다. 누가 저 사람 입 좀 다물게 할 수 없어? 가래층처럼 믿음은 왜 저렇게 끈적한 건지. 내 쓰레기통에는 믿음이란 단어들이 수북히 쌓여 있다. 붉은 십자가의 전원을 내리고 나의 머리맡에 자비를. 그러나 나의 기도는 두 손 사이로 미끄러지는 비누처럼 거품이 잘 나지 않는다. 양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누운 밤이여, 창문들이여, 잠들었는가? 물끄러미라는 부사가 나를 수식해도 나는 나를 증명해 줄 만한 소속이 없네. 창밖을 바라봐도 자꾸 내가 흐릿하게 나타나는 건 내 안에 암흑이 깊은 탓일까? 새벽에 올 때쯤 이웃들은 하나 둘씩 일어나 기도를 시작하고 나는 색색의 크고 작은 알약들을 입에 또 털어 넣는다. 연기가 흘러가는 쪽으로 비밀이 더 많아졌다. 자, 이 김진여의 알약들이 녹는다는 것이란 시는요, 2011년 작가세계 여름호에 발표한 시입니다. 이 김진여 시어에서는요, 온통 약품 냄새가 관능적 고독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이 관능은 쇠하여가는 육체가 풍기는 죽음의 향기에 기인합니다. 화자는 암담한 죽음과 경환의 이미지를 아늑한 밤과 결합시켜 고독과 우울감에 매혹을 덧칠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철저한 고독의 밤은 불안인 동시에 취할 것 같은 멜랑콜리로 채워집니다. 간절한 기도조차 힘을 잃을 것 같은 절망. 이 절망은 아이러니하게도 희뿌연 안개의 장관과도 같은 그런 고독의 풍경을 드러냅니다. 약품 냄새는 그 풍경의 실루엣을 상징하는 감각 지표입니다. 약을 먹는다는 행위는 치유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에 그 서성이는 자아의 불안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알약이 녹는 시간은 고독이 피부 곳곳에 스미고 퍼지는 우울의 시간과 상통합니다. 그 우울과 불안이 화자의 밤을 수놓으며 독자에게 관능의 미식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 시는 불구의 밤과 병든 화자의 이야기가 시의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자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기에 타자들의 신념이 깃든 종교마저 부정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면 자꾸만 흐릿한 화자의 얼굴이 비칩니다. 칠흑의 밤속에 밤과 화자의 병든 모습이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칠흑의 밤속에 어두운 화자의 모습이 앙상블을 이루고 있습니다.
불구의 밤에 깁스를 하고 화자는 자기 자신의 치유를 위해 매일 색색의 알약을 털어넣지만 그뿐 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됩니다. 그럴수록 어둠은 깊어가고 그만큼 비밀도 풍성해집니다. 여기서 시적 화자는 이웃들과는 다른 개체로 살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는 색색의 크고 작은 알약들을 입에 또 털어넣는다. 믿음도 또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러기에 더욱 아픕니다. 이웃들의 기도는 화자에게 있어 소용없는 행위입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수많은 알약을 입속에 자꾸자꾸 털어넣습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일상은 화자의 병을 키워가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수용수 문학의 연기들, 이것들은 병폐로 가득하고 위압적입니다. 연기가 흘러가는 쪽으로 비밀이 더 많아졌다. 이 시원은요, 부조리함을 탓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속에서 또 강압 속에서 잦아들고 있습니다. 취사 선택의 오류들을 아는 그 비밀의 문건들이 사라지는 침묵의 밤입니다. 지금도 쓰레기로, 파지로 끊임없이 찢어지고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결국 알 수 없는 저 먼 곳으로 묻히고 마는가요? 네. 여기까지 김진열 시인의 알약들이 녹는다는 것이라는 시를 소개했고요. 다음 두 번째 소개할 시는 김영찬 시인의 갈대밭의 판신입니다.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잘 모르지만 아름다운 척 아름답게 누워있네. 물방울 흩어지고 내 모자 바람에 날아갔네. 꽁지 빠진 새는 창밖을 날다가 새장 안으로 교환할 듯 말 듯 나몰라라 꾀꼴 충분히 게으른 척하는 나는 기시감의 화몰 아름답게 누워있지. 아름답게 누워서 침이나 뱉고 싶네. 서커스가 지나가고 토마토가 부스럭부스럭 익어가고 천장엔 코 흘린 구름. 독심술사는 내 복부의 솟은 구멍들을 일일이 확인해보고 달콤하게 솜사탕 거기 부풀리네. 아름답게 누워서 침이나 뱉을까? 나는 무모하게 나를 발효시키는 중. 갈대밭의 판신들은 갈대 꺾어 피리를 만들고 갈수기에 잎사귀 버석거리는 채송화 꽃씨를 받아 귓가에 떨어뜨리네. 나 태어나기 이전의 애인들아, 내 곁에 바짝 붙어 눕거나 엎어져야 하고 말고 혼입을 따위가 뭔 필요. 잉크 잘 먹는 볼펜이나 가져오라고. 할일 없는 편지를 쓰네. 게으르게 아름답고 침 흘려 침 뱉는 천박한 자세로 갈대밭 피리 소리를 누워서 감상해도 될까? 고민이라면 고집스럽게 침 삼키며 고민 좀 해야겠네. 마른 갈대들의 실내악 연주에 판신들은 깜빡 낮잠에 잦아들고 갈대숲 개개비가 휘파람 독창회로 법석 피워도 잠결에 화들짝 놀란대기는 내 맘대로 여닫을 수 있지. 갈대밭에 쏠리는 갈대숲의 숨소리를 자신 있게 잡아들여내. 이 김영찬의 갈대밭의 판신은요, 고독한 일상을 희화하여 존재 증명을 시도합니다. 화자의 하루는 아무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무채색의 세계입니다. 그저 한가로운 일상의 영증과 무수히 반복된 듯한 권태가 유의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 권태롭기까지 한 연주회의 주최자는 실로 우스꽝스럽게 생겼습니다. 반은 염소고 반은 사람인 그 판신의 정체가 이미 이 시의 어조를 유머로 가득 채웁니다. 이 시에서 유머는 모든 의미를 비웃는 듯 뉘앙스를 풍깁니다.
즉 연주가 열리는 이 몽환적 공간은 현실에 가득한 의미의 공간으로부터 누락된 무릉도원 같습니다. 이곳에서 화자에 의해 의미와 무게의 세계보다 한껏 취할 수 있는 유흥이 더 의미 있다고 역설합니다. 그리하여 연주회가 열리는 단편적 공간, 즉 시적 무대는 삶 자체의 지평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 삶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닌 삶 자체가 존재를 증명하는 가치인 겁니다. 이처럼 김영찬의 시작법은 의도적으로 시의 해치를 추구하면서 무의미의 시학을 연출합니다. 갈대밭의 판신에서도 역시 그 의미를 초월하여 생성의 미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시를 쓴다기보다 흥얼흥얼 주걱거릴 때 자연스럽게 언어들 간의 리듬이 형성되고 그들끼리 조합하여 새로운 세계를 창출해냅니다. 시인은 현대의 음유시인을 꿈꾸며 그만의 예리한 시적 감각으로 무수한 언어 속에서 참신한 시어들을 길어 올립니다. 정제되지 않은 채로 날것의 상상력을 통하여 문장 속에서 언어들을 마음껏 논일게 합니다. 시인은 굳이 의미에 집착하지 않으며 애써 소통의 글쓰기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유럽 어느 산골에서 이름 없는 목동이 편하게 부를 만한 노래를 그저 주역거릴 뿐입니다. 그것이 희한하게도 읽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네, 김영찬 시인의 갈대밭의 판신이었습니다. 다음 소개할 시는요, 김희엽 시인의 출생의 비밀이란 시입니다. 출생의 비밀, 김희엽. 꽃집에는 안 팔리는 꽃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 수평으로 뻗다 지루하면 수직으로 서서히 반향을 튼다. 아주 조금씩 자라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다. 주인 속 타는 줄 모르고 낄낄거리며 웃고 있는 꽃들, 열려있는 웃음구멍. 주인은 구멍마다 무슨 의무감처럼 매일 물을 주며 입양을 서두르는 눈치다. 화분은 어미의 자궁인 셈. 그 품에서 물을 먹고 자란다. 바라보면 어느 하나 미워할 수 없는 자식들. 일부 팔리지 않는 꽃은 주인 몰래 깜빡 시든다든지 저들끼리 웃는 동안 시들어가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가운데 친저관계를 맺는 흐뭇한 풍경을 보면 입양은 상대방 가슴에 옮겨 심는 일. 모르는 사람에게 소중히 악수를 건네는 것. 꽃은 현명해서 헤어질 때 허투루 울지 않는다. 꽃의 세계엔 불문율이 있다. 한번 입양 보낸 꽃은 되돌아오는 법이 없다. 보지 않으면 꽃은 언제든 시들하니까 돌보게 되는 것. 미소 지어 보인 가섭은 꽃의 웃음을 본 최초의 사람. 꽃의 부모는 꽃을 가꾸는 사람. 물과 햇볕과 흙은 꽃을 낳은 먼 조상. 천혜의 부하로 자란 꽃은 이 세상에 없다. 저마다 고군분투하며 꽃을 피운 뿌리가 있지 않느냐. 자, 이 시는요 2012년 현대시 6월호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김희엽의 시 출생의 비밀은 밀도 높은 고독의 심리를 누구보다 짙게 표현합니다. 꽃과 인간의 여생이 오버랩하며 삶의 실체를 탐구하는 화자의 고뇌가 빽빽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꽃의 홀홀단신으로 살아가는 자태는 그대로 화자의 고독한 인간적 풍경을 상상케 합니다. 관계는 새로운 대상에게 떠나온 대상을 향한 그리움을 숨기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켜켜이 쌓인 과거를 애써 떨치고
현자에 충실한 것, 당연한 삶조차 수줍어하는 화자의 고운 심성이 엿보입니다. 어쩌면 결벽증에 가까워 보이는 그 관계에 대한 순수성은 한편 강인한 이상으로 발전합니다. 삶이 무릇 이별의 연속이라고 할 때 그 속에서 꿋꿋이 새 삶을 살아나가는 씩씩함도 엿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고독의 밀도를 더욱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엽의 출생의 비밀은 얼핏 밝음과 따뜻함을 드러내고 있지만 세심하게 살펴보면 진한 외로움이 나타납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비련의 주인공처럼 슬픈 시인의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화원의 풍경을 소재로 협령에서 헤어질 때 울지 않는 꽃을 가꾸어냈지만 그 꽃들은 저마다 고군분투하며 꽃을 피우면서도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이내 시들어가는 슬픔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출생의 비밀은 곳곳에 상징적 어휘와 정확한 이미지의 배치로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시적 형성화를 도모합니다. 이제는 극복의 힘을 갖춘 꽃들의 반란이 예고되는 시기입니다. 그들도 우리도 한 송이 꽃과 같이 모습은 연약해도 내면은 그 누구보다 강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요, 한세정 시인의 흰 얼굴 꼬리 원숭이입니다. 흰 얼굴 꼬리 원숭이. 빽빽한 숲을 사이로 흰 얼굴 꼬리 원숭이의 까만 눈동자가 빛난다. 어디든 첨벙첨벙 뛰어들 수 있겠구나. 붉은 잇몸을 다 드러내고도 입을 다물지 못하는구나. 늘어진 나무줄기를 향해 흰 얼굴 꼬리 원숭이의 팔이 우아하게 뻗어나간다. 당신을 움켜쥘 수 있는 긴 팔이 내게도 있었더라면 얼굴을 하얗게 칠하고 옥수수알처럼 가지런히 박힌 이빨을 당신에게 내민다. 붉은 잇몸을 두드리며 적막한 우기가 지나간다. 이 흰얼굴 꼬리 원숭이는 2012년 5월 문학동네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이 한세정은 인간과 동물의 대조를 통해 존재의 경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물이라는 타자의 천진함이 인간으로서의 그 화자의 순수성을 회복시켜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흰얼굴 꼬리 원숭이의 왕성한 활동력은 그가 자연을 마음껏 누리는 자유를 가졌음을 가리킵니다. 화자는 그런 흰얼굴 꼬리 원숭이의 자유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의 구속감과 고독을 심화합니다. 시인은 흰얼굴 꼬리 원숭이를 초식동물로 바라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식생활을 하는 동물은 육식동물에 비해 부드럽고 온순한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식생활도 마찬가지로 채식을 즐기는 사람은 온화하고 차분한 성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거칠고 삭막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인스턴트 식품과 동물성 식품에 길들여져 점점 더 유물론적 사고에 갇혀 타인을 배제하고 자신만 살피는 이기적 삶을 추구합니다. 이토록 조급하고 황폐한 시대를 반추해보면서 비록 초식동물을 하는 원숭이와 동일한 그 팔 길이를 소유할 수는 없지만 옥수수알처럼 가지런히 박힌 이빨로 당신과 진정한 소통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 속의 옥수수는 결국 식물성을 갈망하는 존재로의 욕망입니다. 언급했듯이 원숭이의 긴 팔과 노란 옥수수알은 표면적으로 볼 때 상관관계가 없지만 시적 화자는 동전의 양면처럼 분열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편없이 무너져가는 세계 속에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속물적인 존재로 변하고 급기야 서글픈 잉여인간이 되어갑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온종일 조급하게 시간을 다투며 스피디한 시대를 무작정 달려가는 중입니다. 현 상태의 오류를 낯선 타자에게 책임 전가를 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짐을 지워야 합니다. 자신과의 만남, 자기와의 사투에서 잘못된 현실을 극복해내야 하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희망을 가져보지만 붉은 잇몸에 남루한 욕망만 끝없이 솟아날 뿐입니다. 그토록 지루하던 적막한 우기는 우리의 일상에 쏟아지는 불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드디어 지긋지긋한 장마철이 지나갔으니 비로소 희망찬 세계가 도래하는 것이라 믿어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앞으로 한 3작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육교에서라는 시입니다. 유종인 시인의 시입니다. 육교에서. 나는 방금 옆구리가 터진 모래 한 자루를 내려놓고 거기다 백일홍 씨앗과 밤토를 심은 듯 그러나 거기 물 한 주전자도 기울이지 못한 맘의 분을 못 사귀고 어디 마주할 옛 얼굴도 없이 숨겨놓은 옛 웃음을 비추는 거울이 허공을 건너왔으면 하고 곰보도 곰배파리도 늑보도 괴명어리도 20알에 한 번은 허공 위에 행가래를 쳐주는 이 길이었으면 하고 붕충거리는 그대가 허공에서 걸어내려왔으면 하고 새벽엔 오음 두꺼비와 유월모기가 안개 이불 아래 눈물 반 신음 반 흘레붓고 기쁜 윤두덩이 부어 웃음만을 동냥한 거지가 하늘로 오르는 둥근 층대의 길이었으면 하고 2010년에 시선맥에서 발표한 작품입니다. 유종인의 시세계는 고독을 긍정하고 타자에게 건너가려는 영혼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육교에서는 육교라는 대상이 현실은 물론이고 기억 속 시원의 대상까지 불러오는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온통 소외된 대상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고자 하는 시인의 따뜻한 열망이 엿보입니다. 이런 타자에 대한 연민은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일깨우는 데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무릇 살아있는 것, 숨쉬는 것들은 모두 동등하게 소중하고 연민을 부르는 대상입니다. 육교에서는 소외된 이들의 교량을 의미하며 생명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육교는 시멘트와 모래, 물 등의 혼합물이 조화를 이루어낸 그 구조물이죠. 시적 화자는 옆구리가 터진 모래 한 자루에 백일홍 씨앗과 밤토를 심은 듯하지만 정작 물 한 주전자도 기울이지 못한 채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마음의 분을 못 사귀고 지냈기 때문입니다. 백일홍과 밤토는 물이 없으면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생명의 싹도 틔울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삶은 어때요? 하도 건조해서 옛 얼굴에 담긴 옛 웃음이 슬며시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지상과 허공을 가로지르는 육교에서 육신의 불구와 마음의 불구자들이 한데 어울려 20알에 한 번은 허공 위에 행가리를 쳐주는 이 길에서 모든 죄를 씻고 축복받으며 거듭나고자 합니다. 불편한 다리로 절뚝거리며 허공에서 걸어내려오는 그다의 모습이 보입니다. 새벽엔 엄두꺼비와 유월모기가 안개 이불 아래 슬픈 얼굴을 하고 눈물 반 신음 반으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교가 아닌 육교의 이미지로
자, 육교 한자와 다르죠? 여기서 나중 육교는요. 고기 육자. 네. 네. 그 육교의 이미지로 에로틱한 그 광경을 연출합니다. 시인은 그 육체의 그 육교를 통해서 우리 삶에 내재된 생명의 가치를 새롭게 읽어내고 있습니다. 끝내 웃음만을 동량한 거지가 하늘로 오르는 둥근 춘대의 기르기를 염원하면서 이 거대한 구조밀인 육교도 여타의 혼합물들과 단계적 배합을 거쳐서 혼연일체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건축물로 빛날 수 있습니다. 육교를 세우는 데 필요한 요소들은 얼핏 균열의 조짐이라도 생기면 그 틈바구니에서 저마다 아우성입니다. 경고함 속에도 틈은 존재합니다. 눈치챌 수 없이 미세한 틈새로 인해 어마어마한 세계가 순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명이 움트는 곳엔 반드시 물이 필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분 속에서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나가는 경우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숨은 보이지 않은 힘으로 내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창작도 마찬가지로 내재된 열정을 제대로 쏟아낼 수 있을 때 시적 발화는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이 움트는 생명의 발화 현상이 유종인 시인의 육교에서 목격되고 있듯이 말입니다. 네, 유종인 시인의 육교에서라는 시였습니다. 다음은 김신영 시인의 하루를 탁발하는 고행자입니다. 하루를 탁발하는 고행자. 다복이 피는 꽃은 있나니 구들장보다 환하니 오만 세상에 빛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도 책갈피 키워 빼곡히 밑줄 긋던 사랑, 푸른 이파리 아래 나에게 밑줄 치던 사랑이나니 악수할 때마다 따뜻한 정이 오가던 사람입니다. 그대는 늘 거칠고 부드러운 손마디를 가졌습니다. 철마다 피는 꽃은 빛이 있나니 그늘보다 아름답나니 거덩한 세상에 복받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은 선한 뜻이여 가만히 행동하는 인고의 불빛. 우리는 오늘을 현물 누더기에 탁바르는 고행자일까요? 대사를 까먹은 배우처럼 당신 집 앞에 오래 서 있었을까요? 흙바니는 8개의 다리를 가졌을까요? 그리 휘젓는 더듬이 끝에 둥그런 눈알을 가졌을까요? 안개가 흐르는 세상을 거친 이빨로 무너뜨렸을까요? 지금은 모든 복받은 것에 꽃밥을 뿌리면서 8개의 눈으로 흰 깃을 닦아주던 하루를 탁발하던 마음씨 환히 비추어 봅니다. 이 시는 낮고 숨어있는 존재들의 시선을 모읍니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대상들의 시적 생명력을 불어넣어 삶과 세상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무척 따뜻하고 겸허하며 독특합니다. 일종의 자아가 사물로의 접신을 통해 시적 공간에서 화자는 변신을 꿈꿉니다. 사물을 심리적 상징의 도구에 그치지 않고 직접 그 속에 들어가 그 사물로서 살아봅니다. 그렇게 미시적 세계로 화자는 춘잠에 들어가며 시적 이미지를 넓힙니다. 김신영의 시세계는 자기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타자와의 관계성이 빛을 발합니다. 즉 도덕열에 의한 맹목적 연민이 아닌 치열하게 갈고 닦은 진실성의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도덕은 나와 너의 관계에서 타자에 대한 애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윤리라는 관념과 나, 즉 에고와 통념에 기댄 허상을 만듭니다. 시인은 자아가 관념을 벗어나 현실에 산재한 실체로 눈을 돌리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자연은 관념이
틈 없는 실체의 집적입니다. 특히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세상에서 조용히 제 할 일을 수행하며 하루를 사는 존재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시인은 그런 자연적 존재에게 감정을 이입해 관계의 순수성과 생의 겸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탁발은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낮추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가르침의 한 방편입니다. 이 탁발은 속되게 말해서 구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생을 이루는 하루하루를 탁발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사는 시적 대상을 통해서 시인은 세상에 만연한 관계성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시는 신보선 시인의 심장은 미래를 탄생시킨다 입니다. 심장은 미래를 탄생시킨다. 신보선. 내 심장은 지금 이 순간까지 딱 15억 번을 뛰었다. 그 기념으로 나는 크게 하품을 했다. 사는 게 얼마나 지루했던지. 태어난 이래 심장 박동을 일일이 세워왔다. 졸린 눈으로 책장을 넘기다 가장 뜨거운 페이지에 손을 대었다. 거기에 무엇이 쓰여 있을까? 어쩌면 불덩어리를 인용한 글. 저자는 누구일까? 어쩌면 프로메테우스의 죽은 후손. 아직도 책 귀퉁이를 뾰족하게 달궈놓은 그의 꿈이 손가락을 아프게 찌른다. 나는 책을 덮고 창밖을 본다. 항상 시간 속에 대기하면서 한 번도 미래가 되지 못한 하루가 오늘까지 14,998일이다. 사는 게 얼마나 지루했던지 태어난 이래 하루하루를 일일이 세워왔다. 나뭇가지가 나뭇가지에게 초록색 성호를 그어주고 꽃이 꽃에게 은밀한 꽃말을 속삭여주고 사람이 사람에게 불멸의 어깨를 빌려주는 그런 봄날은 언제 올까? 때마침 한 아름다운 여자가 길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다. 그녀는 인민의 대표자처럼 한 손에 불타는 책을 들고 걸어온다. 나는 그녀가 앞에 오자마자 끌어안으리라. 양팔을 최대한 벌려 그녀 뒤에 수많은 군중까지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심장 박동을 셀 필요가 없다. 한번 심장이 뛸 때마다 한 개의 기념비적 미래가 태어나고 있다. 신보선 시인의 심장은 미래를 탄생시킨다. 이 시는요, 2011년 여름 시인수첩에 발표한 시입니다. 시적 화자는 진부한 삶과 부조리한 삶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암흑 같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 화자가 염원하는 평화로운 삶은 언제쯤 올까요? 드디어 고대하던 혁명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서사는 한 아름다운 여자의 등장으로 새로운 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교조적인 어법을 사용하여 대중을 혁명의 세계로 이끌고자 합니다. 그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것입니다. 시적 화자는 현재의 삶이 얼마나 지루했던지 끊임없이 뛰는 심장 박동수를 일일이 세어보고 크게 하품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동안 살아온 하루하루를 일일이 세어보기까지 합니다. 그의 삶은 왜 이토록 지루함의 연속일까요? 그것은 화자가 꿈꾸는 세상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딱히 감동적인 글귀가 없어서인지 졸린 눈으로 책장을 넘기다가 화자는 문득 가장 뜨거운 페이지에 손을 대었습니다. 시적 화자는
정확히 드러내진 않지만 불덩이를 인용한 글이나 프로메테우스의 죽은 후손이라는 문구로 글의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김수영의 시 푸른 하늘을 시를 살펴보면 혁명의 속성이 읽힙니다. 이를테면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 혁명은 왜 고독한가? 와 같은 문구들입니다. 시인의 구호처럼 혁명을 완수하려면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투쟁할 수 있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혁명의 길은 험난하고 고독합니다. 대중은 헌신적 혁명가에게 매료되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포즈에 그칠 뿐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을 대신할 영웅의 탄생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지막으로 소개한 시는 신보선 시인의 신장은 미래를 탄생시킨다 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12인의 시 중에서 7인의 시만 소개했습니다. 나머지 5인의 시, 김올리의 박쥐, 나호열 시인의 어슬렁 거기, 이재훈 시인의 숭고한 샐러던트, 정진규 시인의 밥을 먹이다, 한민복 시인의 차마 말할 수 없었다는 월간 시문학이죠? 네, 월간 시문학에 시와 함께 시평을 올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현대시는 다시금 원형의 이미지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관계에서 오는 그 존재의 고독을 통해 상징화되고 있습니다. 현대 시인들의 시적 원형은 수평적 지평에서 나와 너의 소통 불가의 상태, 그 사이 어디쯤에 존재하는 괄호 속 대상입니다. 원천 회귀하듯 지복의 시공간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를 한데 묶는 공동의 영역이 시적 이데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언어, 시적 언어는 자아를 강조하거나 굴종을 합리화하는 극단적 패러다임과 맞서고 있습니다. 즉 사회의 온갖 부조리 하에 겪는 인간관계의 비정상을 해소하고 일상의 일종의 징검다리를 가로놓습니다. 시인은 진리를 시원적 시공간이 아닌 타자에게서 찾는 겁니다. 타자에게 건너가기 위한 서툰 웅얼거림이 모여서 시가 됩니다. 활짝 열린 타자의 본질적 비밀이 소통의 열쇠가 아닌 겁니다. 그 결과 시 자체에서 그 같은 갈등을 형상화하여 문제제기를 하게 됩니다. 마치 1950년대 문학이 반휴머니즘적 사례들을 통해 역설적으로 휴머니즘을 드러내던 말입니다. 그러나 차차 삶에 대한 염증을 자기적으로 표현하는 품조로부터 돌아서서 화해의 시어를 직접 구현하게 됩니다. 용서와 화해의 시어를 기도하듯 노래하는 시인은 물론이고 자연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 성찰적 시어도 나타납니다. 2000년대 현대시는 한국 문학의 맹학이 또 일제치하의 시절과 한국 전쟁의 시절에 역사가 아직 규정하지 못한 미래의 시입니다. 즉 지난 시절 대중과 시인에게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 대한 꿈이자 희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절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타자가 겪는 관계성의 어려움이 그것입니다. 주체와 타자가 아닌 타자와 타자, 즉 타자들의 세상이 현대시가 처한 시공간입니다. 타자 간의 중첩을 통해 그곳에서 어떻게 부드러운 주체성을 모색할지가 바로 현대문학의 과제가 아닐까요? 이 시대 너머에는 어떤 타자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잠옷 궁금해집니다. 그 타자들에 의해 신은 또다시 혁명과 실험을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신은 또 다시 진통하며 일상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관계 속에 기인하는지 드러낼 겁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